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풍수이론 3가지, 형세론, 형국론, 자양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그야말로 우리 것인 백두대간과 산경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맥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맥. 간단한 내용입니다. 산과 산끼리, 이 산과 이 산을 능선끼리 연결되고, 이 산과 이 산이 능선끼리 연결되고 계속 연결되어서 이것이 길다랗게 되어 있는 산의 모임들을 산맥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떨어진 물들은 이쪽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쪽에 떨어진 물들은 이쪽으로 흘러나가고, 물들이 흘러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산맥인데, 태백산맥에서, 그 다음 소백산맥에서, 광주산맥에서, 차량산맥에서 산을 등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니 자꾸 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금강을 만나서 산맥이 끊어져 있고, 남한강을 만나서 물들이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백산맥이니 차량산맥이니 광주산맥이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1910년에 일본 사람인 고토분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질구조 또는 암석, 지하자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낸 논문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태백산맥이니 소백산맥이니 한 거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시각으로 안 봤습니다. 지하자원으로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산이 용이라고 했죠. 용이 오다가 산의 모임이 오다가 개천을 만나면 그 끊어진 걸로 본 거예요. 또 이쪽 산이 오다가 강이나 개천을 만나면 아, 산이 오다가 산 기운이 끊어졌구나. 다시 말해서 이쪽 산과 이쪽 산 사이에 계곡이 흐르고 있으면 이 산 기운이 여기 와서는 끊어졌구나. 그래서 강을 못 건너는구나. 이쪽으로 온 산 기운은 또 이쪽 산으로 못 넘어가는구나. 산기운이 여기서 끊어졌구나. 그럼 산기운은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이쪽들이 산맥이고 또 이쪽들이 산맥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은 산을 넘을 수 없고, 산은 물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로 우리 조상들은 봐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하자원, 우리나라 거 수탈해 가려고 만들어가지고 전혀 우리 옛날 조상들이 봤던 시각들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산은 물을 건널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산은 오다가 물을 건널 수 없다. 산기운이 끊어졌다. 이쪽에서도 산기운이 오는 게 끊어졌다. 개천 때문에, 강 때문에. 이런 말이고, 그 다음 물은 산을 넘을 수 없다. 여기에서 능선을 따라서, 능선이라는 건 산과 산 사이에 가장 높은 곳만을 의미하니까 이쪽에 떨어진 쪽은 물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떨어진 물들은 이쪽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산과 산 사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터이든 간에 집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산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 산들 중에 그럼 우리 집 터는 보이는 산들 중에 어느 산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터는 어떠한 터이든 간에 주변에 아무리 산이 많이 보여도 우리 터는 어느 산 한 산과만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줄기도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쪽 산에서 이쪽으로 산줄기가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도 산줄기가 들어오는 게 없다면 그것은 곧 뭐다? 산줄기가 어디 한 군데서도 들어오는 게 없다면 이 터는 섬이 되겠습니다. 왜? 산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소리는 물줄기로서 뺑 둘러졌기 때문에. 또 이쪽 산줄기도 들어오고 우리 집 터로 이쪽 산줄기도 들어온다면 가장 높은 능선들만을 모았으므로 여기에 떨어진 빗물들은 우리 집 터 뒤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저수지나 연못이 만들어진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집 터로는 뒤에서 어느 한 산에 의해서만 반드시 한 줄기만 들어온다. 그리고 나머지 산들은 전부 다 우리 집 터를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계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들은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이기만 하고 우리 집으로 직접 땅 기운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물 건너간 산, 이 산도 물 건너간 산, 이 산도 물 건너간 산이 됩니다. 단지 단 하나, 이 뒷봉우리, 그 다음 이 뒷봉우리는 이 뒷봉우리라도 단 한 줄기로만 뒷산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뒷산은 뒷산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간다? 백두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터든 그렇습니다. 한반도 안에 있는 어떤 터도 반드시 물을 한 번도 건너지 않고 백두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산경표라고 하는 책자가 만들어지면서 산악인들이 이제 물을 한 번도 안 밟고 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태백산맥, 소백산맥은 몰랐고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맥을 보면 일대간, 일정간, 그 다음 13정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일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백두대간을 의미합니다. 백두대간서부터 지리산까지, 백두산서부터 고두산을 거쳐서 마대산, 마대산에서 두류산, 두류산에서 금강산, 금강산에서 설악산, 설악산에서 오대산을 거쳐서 태백산, 태백산에서 소백산, 소백산에서 월악산, 그 다음 속리산, 그 다음 내려오면서 덕유산, 덕유산을 거쳐서 지리산까지 내려오는 것을 우리나라의 뼈대, 우리나라의 척추로 봐서 여기서부터 지리산까지를 백두대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줄기가 나가는 것이 장백정간, 요 1정간이 장백정간이 되고 그 다음 13정맥이 나머지 붉은색으로 칠해진 산맥들입니다. 이렇게 총 이렇게 쭉 뻗어나가게 되는데 이름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청천강의 북쪽에 있다 해서
청북정맥 남쪽에 있다 해서 청남정맥. 한강의 이 부분이 이제 한강이 되는데 한강의 북쪽에 있는 추가량에서 뻗어나와서 나온 정맥을 한강의 북쪽에 있다 해서 한북정맥, 그 다음 한강의 남쪽에서 흘러나온다 해서 한남정맥, 낙동강의 동쪽에 있다 해서 태백산서부터 부산 모른데까지 내려오는 것을 낙동강 동쪽에 있다 해서 낙동정맥, 지리산에서부터 낙동강 남쪽을 흐르는 정맥이 있다 해서 그것을 낙남정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사진, 이 빨간색 선들은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굵은 뼈대들을 의미합니다. 어느 지점에 있던 간에 우리가 어느 터이든 간에 만약에 이 지점에 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백두대간에서 흘러나온 어떤 산줄기를 따라서 백두대간을 타고 물을 한 번도 안 건너고 백두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호남정맥을 타고 마이산으로 갔다가 영치산에서 속리산 타고 또 백두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산맥이란 뭐라 했습니까? 물을 한 번도 건너지 않고 능선만 타고 가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산이라 했습니다. 물을 밟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터이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서울에서 경복궁에서 남쪽에 있는 강남에 있는 관악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복궁에서 물을 한 번도 안 건너고 관악산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한강대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강대교 넘으면 되는데 그 한강을 안 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복궁에서 거꾸로 저 이부까지 넘어가서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서 밑으로 속리산까지 내려갔다가 관악산까지 크게 한 바퀴를 돌아야 능선만 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부산에서 김해를 한번 가고 싶다면 지금 낙동강 대교를 건너야지 건널 수 있으니까 낙동강을 한 번도 안 건너고 가야 되니까 금정산에서부터 부산에서는 동해안을 따라서 태백산까지 올라가서 태백산에서 다시 속리산을 거쳐서 지리산까지 와서 진주를 거쳐서 마산을 거쳐서 김해를 와야지 물을 한 번도 안 건너고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반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도는 뭡니까? 대륙과 이어져 있으면서 불룩 튀어나온 것을 반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반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백두산 때문입니다. 백두산을 잘 보면은 백두산 이쪽으로는 압록강이 흘러나가고 백두산 이쪽으로는 두만강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이 강 때문에 이쪽에 있는 큰 산이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산 기운이 압록강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고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산 기운은 압록강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있는 산도 두만강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 내려올 수 없고 이쪽의 산 기운도 두만강 때문에 저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줄기 만주와 한반도가 연결되어 있는 이 백두산만을 통해서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산기운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산을 백두산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높다고 해서 백두산이 된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모든 산의 첫 번째가 되는 게 요 산 때문입니다. 연결이 만주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이 되는 봉우리들, 모든 봉우리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또 봉우리, 아주 좋은 봉우리들만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가지고 내려오는 게 이제 1대 백두산 할아버지,
2대 백두산, 2대 백두산이 아니죠. 1대 백두산, 그 다음 산봉우리, 산봉우리, 산봉우리 쭉 따지면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는 금강산은 몇 대손 손자가 되느냐. 61대손, 금강산은 61대손 산이 되고, 그 다음에 태백산 같은 경우에는 81대손, 속리산은 99대손, 지리산은 123대손. 이런 식으로 산에도 족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만큼이 이제 반도가 아닌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강이 여기서부터 백두대간을 끊어서 이쪽으로 한강이 나가는 길이 행여 있다면, 산줄기가 이렇게 막질 못하고 남한강이 이만큼, 북한강이 이만큼 동해안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이만큼은 어찌 되겠습니까? 물이 다 통과했으므로 이만큼은 섬이 돼버리죠. 백두대간이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낙동강이 낙동정맥에 가려서 못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연결이 동해안까지 되어 있다면 이만큼 땅은 섬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 안에 떨어진 물은 전부 다 어디로만 나가게 되어 있다? 부산과 김해 사이로 흐르는 하구원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한강은 한강대로, 북한강과 남한강은 요 안에 떨어진 물들은 산에 의해서 이쪽으로 못 넘어가죠. 전부 다. 이 안에 떨어진 물들은 전부 다 인천 앞바다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고, 금강은 금강대로 두 개가 모여서 서해안 쪽으로만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특산물이 생겼습니다. 특산물이 생기면 부산에서 특산물이 났다. 그럼 한양까지 이제 운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운송을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느냐. 배를 타고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는데, 낙동강에서 이러고 올라가서 여기에 백두대간 고개만 하나 딱 넘으면 그 다음서부터 또 남한강을 타고 쭉 경복궁까지 특산물이 운송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걸 말고 다른 길로 통한다 그러면은 빨간색 산맥을 몇 개를 건너야 된다? 한 개, 두 개, 세 개를 건너든가, 한 개, 두 개를 건너든가, 이렇게 돌아오는 방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쪽에 난 특산물은, 또는 한양에 과거 시험을 치러 가려면 이쪽에 고개 하나를 넘으면 바로 또 쉽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요 고개의 이름이 뭡니까? 문경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문경세제가 한 번만 넘으면 되는 고개였기에 그렇게 널리 알려지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좀 거꾸로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백두산 천지를 이제 뿌리로 보고, 그 다음 백두대간을 줄기로 보고, 그 다음 나머지 정맥들을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도시들이 어디에 입지해 있느냐? 줄기에 꽃이 피는 거 보았습니까? 줄기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가지에 꽃이 피죠. 그래서 백두대간 바로 옆에 백두대간의 전기를 바로 받고 마을이 입지된 것들은 없었습니다. 한 줄기 뻗어나온 낙동정맥이니 낙남정맥이니 한북정맥이니 그 다음 한북정맥이니 하는 것들에서 마을이 입지하게 되어서 뿌리로 보고 그 다음 가지에서 꽃이 핀 것을 이 지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남한만 그려진 사진입니다. 남한에서 굵은 검은색이 백두대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빨간 점들이 이제 중요 도시들을 점을 찍어 놓은 것인데, 백두대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들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두대간에 바로 붙은 곳에서는 큰 도시가 형성된 것이 없고, 한 줄기나 두 줄기들 빠져나와서 큰 도시들, 특별시니 광역시니 하는 산들이
또는 그 외에 큰 도시들이 2줄기 정도는 빠져나와서 마을들이 입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수근목간, 백두산 천지를 뿌리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남으로 보아서 꽃이 가지, 낙동정맥이나 한북정맥이나 가지 끝에 나와서 마을들이 입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백두대간의 논리인 것입니다. 마을과 산줄기, 물줄기, 마을이 어디로 굽이굽이 돌고 있는가를 말해놓은 지도가 동구여지지도이고, 그 다음 대동여지도를 잘 보시면 대동여지도가 바로 곧 이 그림과 똑같이 백두대간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 낙동정맥, 낙남정맥, 한북정맥, 한남정맥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줄기를 알고 살았고 그 줄기를 가지고 산을 넘어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도 우리 터가 어떠한 산기운을 받고 있는다, 이 백두대간 논리에 의해서 우리 집 뒷산은 이렇게 좋은 산이고, 우리 집 뒤에 산은 이렇게 좋은 산이고, 우리 집 뒤에 산은 이렇게 좋은 산이 있으므로 우리 집 터는 이렇게 좋다, 우리 집 묘터는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태백산맥은, 소백산맥은 끊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전혀 몰랐던 시각인데, 고려시대 때도 이미 이 백두대간을 알고 있었고, 조선시대 때도 이 백두대간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백두대간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풍수를 봐야 되지, 다른 태백산맥이니 소백산맥이니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 논리를 보았다가는, 풍수 논리를 생각을 했다가는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두대간과 13정맥을 지도로만 보았었는데, 옛날에도 이미 산을 표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산경표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신경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의 족보책을 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산의 족보책입니다. 자, 그럼 첫 페이지를 보면 산경표, 백두대간, 첫 번째 1대 할아버지가 누구서부터 시작된다? 백두산. 2대가 연지봉, 3대가 허학령, 4대가 다보해산, 이런 식으로 쭉 10대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또 11대부터 20대까지, 또 21대에서부터 30대까지 쭉 넘어가면서 백두대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어느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는 청북정맥, 이런 식으로 13정맥에 대해서 모든 산들을 쫙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족보책과 똑같이 백두산 다음에 연지봉, 근데 연지봉에서 이쪽에 보면 분이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연지봉에서는 두 갈래로 이제 밑에 나눠진다. 첫 번째가 허학령, 맏아들이 허학령, 둘째 아들이 대유봉, 이런 식으로 족보책이랑 똑같은 식으로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 산경표로서 정리를 딱 해놨던 것입니다.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백두대간을 그대로 그려놨다면, 신경준이라는 사람은 책으로서 산의 족보책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산줄기의 산맥을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백두대간과 산경표였습니다. 백두대간과 그 다음 장백정간, 그리고 13정맥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풍수지리의 이론과 맞춰보면서 계속 다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세론 중에 간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